뉴스 속 화제 인물을 직접 만나봅니다. 김반장의 픽. 아주 오랜만에 두꺼운 책을 들고 오신 반가운 손님이 계십니다. 책 제목이 오늘 인터뷰 주제의 스포일러가 될 것 같은데요. 반도체 주권 국가를 외치면서 책을 내신 분입니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현재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 선임연구원이시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영선 에스텔입니다. 네, 진짜이시기도 하죠. 네, 네. 그때 서울시장 보궐선거 그때 이후로 거의 잘 못 뵀던 것 같은데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동안에 미국 CSIS 수석 고문 하다가요. 미국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 지금 선임 연구원으로 가 있고요. 이번 학기부터는 키신저가 만든 미국 하버드 스쿨의 웨더헤드 센터의 스칼라로 장학금을 받아서 제가 와. 6월 말까지 열공을 하고 계시군요. 연구와 공부에 아주 열심히 하고 계셨던 것 같은데 네. 이번에 반도체 책 또 오늘 또 들고 오셨잖아요. 오늘 들고 왔습니다. 이거 한 권 드리겠습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 이렇게 반도체 책을 내신 이유, 반도체에 집중하신 이유 들어보고 싶은데요. 제 하버드 대학의 연구 주제가 반도체 무기화와 패권 국가의 전략입니다. 예. 그런데 제가 처음에 반도체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1990년대 초에 제가 MBC에서 전경련 출입 기자를 할 때 제주도 세미나에서 이건희 회장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3시간 예. 정도 반도체와 관련된 토론을 했었는데요. 오. 그때부터 사실 반도체에 관심을 갖게 됐고요. 제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임명된 첫날 중소벤처기업부에 가서 한 첫 일성이 이제 우리 시스템 반도체 해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네. 예. 네. 아, 그럼 MBC 계실 때 또 경제부에서 경제부장입니다. 하셨기 때문에. 네, MBC의 경제부장을 끝으로 제가 경제부 출입 기자를 한 15년 정도 했었죠. 하시면서 네. 또 그때도 반도체를 눈여겨보셨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연구 주제도 반도체이시기도 그렇습니다. 하고 네. 그러신 겁니다. 반도체를 한 줄 평으로 해주신다면 뭐라고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미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There is no digital without chips. 그러니까 반도체 없이 디지털을 이야기할 수 없다. 그것처럼 지금 전 세계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디지털의 핵심이 반도체입니다. 네. 그리고 이 반도체 없이는 우리가 생활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스마트폰도 그렇고요. 네. 또 이 방송 송신하는 것도 반도체고요. 다 반도체 들어가 있죠. 네. 그리고 가전제품, 뭐 텔레비전, 냉장고 다 들어가 있고요. 심지어 이제는 이제 반도체의 어떤 그 경쟁력이 군사력하고 직결되니까요. 그리고 이것이 우주 개발하고도 직결되지 않습니까? 거기서의 그 우주 개발의 핵심이 연산력인데요. 얼마나 속도를 계산을 정확하게 하고 거리 계산을 정확하게 하느냐. 다 반도체가 하는 거죠. 네. 슈퍼컴도 반도체가 하는 거고요. 모든 것에 다 반도체가 그렇습니다. 들어가 네. 있는데 네. 오늘 뉴스의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반도체였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민생 토론회 연 주제가 반도체였어요. 네. 그래서 아니 대통령하고 좀 텔레파시가 통하신 건가? 아니 대통령 측근이신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오늘 토론회 내용 또 보도 내용 다 관심 있게 보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께서 반도체 주권국가 책을 읽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곤 합니다. 왜냐하면 제 책에 나와 있는 핵심 키워드를 오늘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600조 이상의 그 자금, 민간 자금을 투자하겠다는 게 오늘 핵심이고 네.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에서 2019년에 용인 클러스터를 SK 하이닉스와 시작한 것을 2023년도 3월 달에 삼성이 300조를 투자해서 용인 클러스터가 L자형으로 확대됐는데 예. 오늘은 이것이 안성, 이천, 그다음에 평택까지 경기 남부 벨트로. 지역을 벨트로 연결하는 그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방향도 맞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반도체는 반도체 외교라는 말이 나오고 이게 국가 리그가 됐습니다. 어떻게 반도체 클러스터를 가장 효과적으로 만드느냐. 이것이 국가 경쟁력이 됐기 때문에 예. 오늘 그렇게 발표한 거는 방향은 맞다. 그런데 그럼 그 디테일이 뭐냐? 디테일을 어떻게 챙길 거냐? 예. 제 반도체 주권 국가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반도체의 3대 조건. 물, 전기, 사람.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네. 예를 들면 물 문제는
팔당댐에서 이것을 물을 끌고 와야 되는데 이 물이 용인을 거쳐서 평택까지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과연 어떤 식으로 배분할 거고 이 시설을 어떻게 확장할 거고 또 주민들이 먹을 물은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문제에 대한 디테일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오늘 발표에서도 대통령께서 언급을 하셨던데 전기 문제입니다. 전기가 많이 들어가요, 반도체에. 그렇습니다. 이제 2040년, 50년까지 10기가와트가 들어가는데요. 10기가와트는 한반도의 전체 사용량의 10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쓰고 있는 전기량이 부산시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정부가 전기 문제는 LNG로 하겠다는 것만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애플이라든가 이렇게 전 세계의 반도체 수요 기업들이 아리백을 들고 나왔습니다. 친환경적으로 하라는 그렇습니다. 거죠. 재생에너지를 쓰지 않으면 우리가 사지 않겠다. 그리고 삼성전자와 또 SK하이닉스도 이 아리백에 이미 가입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러면 재생에너지로 어떻게 10기가와트를 만들 거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죠. 대통령은 오늘 탈원전을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원전이 재생에너지로 포함시키느냐 안 시키느냐의 문제도 지금 세계적인 논란거리인데요. 그럼 탈원전 해서는 할 수 없다는 게 대통령의 원전을 해야 된다는 얘기였어요. 그렇죠. 원전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 원전을 뭘로 할 거냐? 제가 보기에는 SMR, 소형 원자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100% 다 탈원전으로 할 거냐? 이거는 제가 보기엔 좀 힘들어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구성을 아주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LNG도 일부 해야 되고 또 원전도 일부 해야 되고 또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도 해야 이 아리백의 이 연대에 끼어들 수가 있습니다. 콤비네이션으로 가야 된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디테일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거는 조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방향성은 맞았는데 방향은 디테일이 부족하다. 네, 왜냐하면 일본, 대만, 싱가포르, 미국 다 지금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드는데 거기는 전기 문제를 어떻게 하겠다, 물 문제를 어떻게 하겠다 다 발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애리조나에 들어가는 TSMC 네. 문제라든가 이런 게 다 콜로라도 강물을 끌어들입니다. 또 이 미국이나 이런 데는 재생에너지를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까? 심지어 일본 같은 경우는 홋카이도에 새로운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가는데 홋카이도의 3대 조건 반도체의 3대 조건 사람, 물, 전기. 홋카이도처럼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곳이 어디냐, 물이 풍부한 곳이 어디냐, 또 일본처럼 숙련된 노동자가 있는 곳이 어디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네. 여기서 재생에너지를 쓰는 전기 문제가 왜 또 중요하냐면 반도체 가격하고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예. 가격이 떨어지죠, 당연히. 그리고 여기다 플러스 하나 더. 홋카이도는 동북아시아에서 미국과 가장 가까운 지리적 위치를 가지고 있다. 일본은 이렇게 선전하고 있습니다. 예. 대만 역시 이 전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이 이미 다 나와 있고요. 우리는 아직 그 부분이 부족한 네, 거고. 싱가포르도 마찬가지고요. 아까도 뭐 잠깐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이번에 내신 책에도 그 파트가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반도체는 왜 무기화되었나. 그렇습니다. 이 국가 안보까지의 영향력을 그렇습니다.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반도체가 무기화되게 된 그 시초는 베트남전의 패배입니다. 미국이 베트남전에서 패배하고서 그 원인 규명을 하다가 우리가 이런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는 더 이상 미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오발탄인데요. 베트남전에서 100발 쏘면 90발이 오발탄이고 10발 정도만 명중을 한 거예요. 굉장히 이게 확률이 떨어지네요. 그렇죠. 그래서 재래식 무기를 유도 무기화하는, 전략 무기화하는데 반도체가 쓰인 겁니다. 그러니까 무기에다가 센서 기능을 달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텔레 기능을 달아서 무기를 유도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미국이 20년 정도 투자를 해서 걸프전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네. 그 스타워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중국도 아이고 이거 우리 미국 너무 무서워. 결국 소련의 멸망과 반도체의 무기화가 직결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무기화가 되기 시작했는데 이 반도체의 무기화는 곧 그래서 그동안에 산업과 경제 분야의 중점이 군사 분야로 옮겨가기 시작하죠. 반도체 중요성이 더 커진 거예요. 더 커진 거죠.
아, 네. 그래서 이제 반도체가 기업 대 기업을 벗어나서 국가 대 국가로 간 그렇습니다. 정황이 이제 그런 거랑 다 맞물리게 되는데요. 국가 리그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지금처럼 각계 전투를 하면은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중 갈등이 사실 워낙 첨예한데 그중에 반도체 관련 그런 주권 경쟁도 있고 지금 보니까 파운드리 이제 반도체 위탁 생산업체 1등이라고 할 수 있는 TSMC 가진 대만 정치 지형도 우리랑 굉장히 중요하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네. 대만 대선에서 이번에 라이칭더 총통이 당선이 됐는데 반도체 외교 안보 이게 우리랑 다 얽혀 있는 얽혀 부분이잖아요. 있습니다. 네. 이번 선거 결과가 우리한테 미칠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자, 대만은요. TSMC를 노골적으로 미국에다가 반도체는 우리의 보험이다. 라고 아예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우리 보험 들은 거야. 그러니까 미국, 대만 포기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섭니다. 반도체로. 그러고 싱가포르는요. 미국에 와서 미국과 중국 어디를 택할 건지 우리에게 강요하지 마라. 외교는 택해야 되는 순간 실패하는 거다라고 싱가포르 외무장관이 얘기하고 다닙니다. 실리 외교를 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미국도 투자하고 중국도 투자하는 곳이 지금 싱가포르이고요. 이 싱가포르이 패키징 사업, 반도체 패키징을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 패키징은 사실 대한민국도 아직 못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TSMC가 이걸 주도하고 있죠. 예. 그래서 우리는 TSMC와 상호 보완적이지만 경쟁 관계에 갈 수도 있다라는 게 싱가포르의 전략이고 또 미래에 가야 하는 방향입니다. 예. 그런데 아직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부분만 한국이 1등이지 그 나머지 부분은 사실 취약한 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장비, 소재 부분은 일본이 우수하죠. 네. 그리고 설계는 미국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가 반도체 제조를 하고 있었던 나라죠. 그럼 이렇게 팀 스포츠, 반도체는 팀 스포츠인데 그 팀이 그런 식으로 분업화돼 있었던 것인데 네. 이 분업화된 서플라이 체인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그리고 디지털 시대로 확 빨려 들어가면서 이제 새로운 미래 서플라이 체인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에서 구상하는 그 새로운 미래 서플라이 체인에 아쉽게도 한국과 대만이 지도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럴까요? 일본의 로비가 통한 거죠. 우리나라가 어떤 스탠스로 나가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사실 우리가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의 어떤 그 연대에 물론 가야 됩니다. 예. 그런데 너무 그런 어떤 주권 국가로서의 그런 어떤 그 마음속에 단단함이 없이 휘둘리기 시작하면 저는 여기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외교를 조금 더 우리나라가 이제 중심을 잡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강화해야 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도 반도체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이제 네덜란드 국빈 방문했을 때 ASM사 ASML A사 방문했던 거. 네. 근데 칩 얼라이언스 맺었다고 얘기도 했었고 이런 부분은 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안 하는 것보단 낫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반도체 장비에 약하거든요. 근데 ASML은 반도체 장비, EUV 장비의 세계 최고의 회사이죠. 문제는 이걸 잘 봐야 됩니다. ASML이 가지고 있는 EUV 장비는 일본이 캐논을 통해서 추구하려고 하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ASML이 지금 현재 이제 완전히 단독 질주를 하고 있는데 일본이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시도하겠다라고 했고요. 중국도 지금 이 ASML의 EUV 장비를 만들려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국이 ASML과 칩 얼라이언스를 맺는다는 의미는 뭐냐? 우리가 장비 쪽으로 뭔가 그 일본과 ASML이 경쟁하는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야 되는. 예. 그러니까 ASML의 EUV 장비를 100%를 만든다는 의미이기보다는 ASML과 협업을 하는 단계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일본은 어떤 작전을 하고 있냐면 소니의 이미지 센서와 대만의 TSMC가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소니가 이미지 센서 부분에서는 세계 최고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만과 맞물려 돌아가면 이 부분에 있어서 1등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파트너를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제가 보기에는 이 파트너에 대한 그 동맹과 연대가 약합니다. 왜냐하면 ASML은 한국의 용인 클러스터에도 들어오지만 홋카이도의
일본 홋카이도의 그 실리콘 클러스터에도 들어가기로. ASML이 거점을 한다고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당연히 가야 되는 길입니다. 네. 근데 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윤 대통령이랑 바이든 대통령이 여러 번 만나기도 했고 또 윤 대통령이 아메리칸 파이 열창도 그렇습니다. 했었고 네. 이러면 우리나라가 좀 어느 정도 가져와야 되는 것도 있지 않나 싶기도 한데 또 아까 얘기도 해주셨듯이 휘둘리는 느낌도 있고 아직 디테일을 못 챙겼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당시 아메리칸 파이를 불렀을 때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가졌던 건 맞습니다.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버드 대학교 주변에 있는 그 전문 교수들은 한국이 지금 너무 미국 쪽으로 아무 계산 없이 엎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앞으로 예를 들어서 미국이 그럼 과연 중국을 저렇게 칼베듯이 탁 잘라낼 수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 네. 중국 시장은 그 어느 나라도 포기하려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대만 선거 끝나고 나서 첫 일성이 미국은 대만의 독립을 원하지 않는다. 이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곧 미국이 중국 시장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유럽도 중국 시장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특히 영국, 독일, 네. 프랑스 이 3개국이 중국 시장의 수출 물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미국과 협조하는 방법을 찾고 있거든요. 저는 한국도 유럽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반도체 얘기하다 보니까 막 국제 정세 안보까지 또 어려운 단어도 좀 나오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도 드실 것 같아요. 반도체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지? 이게 민생하고 어떻게 연결되지? 오늘 민생 토론의 주제도 이제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 이거였는데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반도체는 산업의 쌀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 여러분 핸드폰 하루라도 안 쓰실 수 있나요? 그것이 바로 반도체입니다. 네. 반도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내 손에 계속 쥐고 있는 이 핸드폰 그렇습니다. 자체가 네. 반도체의 중요성을 설명해 주는 거다 이 말씀이신 거죠. 반도체는 인간의 머리가 아닌 인간의 머리를 제외한 모든 인공지능의 핵심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뭐 관련 움직임이 있긴 했습니다. 2020년 8월에 이제 국회에서 K칩스법, 뭐 반도체법이 발의가 됐고 진통 끝에 이제 지난해 3월에 통과가 됐는데, 근데 이제 K칩스법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또 한계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거든요. 지금 뭐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평가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K칩스법은 이제 세제 혜택을 주는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 있잖아요. 오늘 대통령께서도 그 세제 혜택을 연장하겠다고 했는데요. 이거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가 모두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세제 혜택을 주고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나라가 그런 혜택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 스스로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가 1970년대, 80년대 대기업 위주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그러면 이때 대기업이 받은 특혜를 국민들에게 받은 만큼 돌려줬느냐, 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업 특혜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던 그렇습니다. 부분. 네. 그런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이 대기업 특혜만 줘서 산업화만 해서 지금 국민소득 3만 불까지 왔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거기에서 핵심이 바로 중국 시장과 러시아 시장이 열렸기 때문에 국민소득 3만 불에 그것이 녹아있는 것인데, 지금 우리는 다시 중국 시장과 러시아 시장을 다시 문을 닫아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몰리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힘든 거죠. 네. 어려운 겁니다. 네. 뭐 이런 문제점을 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 같은 삼성전자 출신 양향자 의원이 여러 문제를 보완해서 이제 법안을 또 발의를 하겠다. 반도체 특별법 시즌2를 이제 예고하기도 했는데, 지금 당장은 아니시더라도 정치권에 들어와서 이런 움직임에 좀 힘을 보탤 의향은 없으신지도 궁금하거든요. 저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할 때부터 이 반도체 문제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가지 않으면 이건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에 들어오자마자 반도체 설계 부분에 부티크 중소기업을 키우자고 제안을 했었어요. 예. 그래서 삼성전자도 이 부분을 검토를 했었는데 6개월 동안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ARM하고 같이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암은 제가 얘기하니까 바로 그 다음날 하겠다 그러고 자신들이 돈을 다 대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같이 나누자. 그래서 암하고 중소벤처기업부하고 같이 투자를 해서 그 당시에 한 10개 업체를 선정해서 지금 한 3개 업체가 크게 설계 쪽으로 지금 커졌고요. 암은 이 프로그램을 한국에서 시작했는데 전 세계로 지금 확장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이디어는 제가 줬는데 어. 그것처럼 지금은 대기업의 자본과 그리고 중소기업 스타트업들의 기술이 잘 어떻게 엮이느냐 이것이 국가 경쟁력입니다. 예,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중요성을 또 강조를 해주셨고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얘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반도체 얘기 20분 동안 집중적으로 했는데 네. 또 정치인 출신이시기도 하니까 그 얘기를 유튜브 후토크를 좀 열어놓고 네. 얘기를 이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양양자 의원 얘기했는데 양양자 의원 소속 정당 이름 혹시 아십니까? 무슨 희망 뭐 그런 한국의 희망. 네네네네네. 지금 어떻게 보면 양양자 의원의 행보가 한국 정치권의 단면이기도 합니다. 신당이 정말 많은 상황인데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시대적으로 지금 그럴 수밖에 없게 됐다. 첫째,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이 이제 어느 정도 그 힘을 다한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디지털 시대를 맞아서 디지털의 특징 중에 하나인 다양성이 표출되고 있다. 우리 사회에. 그러면 이 다양성을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 이게 정치권의 저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3지대는 나올 수밖에 없고 이 제3지대가 나와서 저는 정치가 어떤 그 촉매제가 돼서 업그레이드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국민들이 이 민주당 국민의힘 너무너무 양극화돼 있으니까 질려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 질려하면서 국민들 마음속에 은근히 새로운 뭔가 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국민들의 수가 저는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3지대가 이것을 이러한 국민의 생각에 얼마만큼 신뢰성을 부여할 수 있느냐. 네. 그리고 쟤네들이 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어떤 믿음을 주는 이것이 관건이죠. 네. 제3지대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바라는 열망이 있다. 이제 극단의 정치에 대한 이제 그런 거 부분 얘기해 주셨는데 제3지대나 제3정당 그동안도 여러 번의 시도가 있었고 신당도 창당됐지만 사실 성공한 사례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는 성공 가능성이 있을 것인가? 어떻게 너는 보세요? 3지대가 하기에 달려있죠. 첫째, 3지대가 성공하는 조건은 첫째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남에게 양보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두 가지가 참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비워야 된다. 예. 네, 세 번째 가치관, 미래를 내다보는 가치관을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네. 마음을 어떻게 비워야 됩니까? 마음을 깨끗이 비워야죠. 왜냐하면 비워야 채울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런 관점에서 네. 이번에 뭐 지금 제3지대끼리의 뭐 연대 가능성, 뭐 합당 가능성 여러 가지 가능성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교섭단체 구성까지도 가능할 것인가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잘하면 가능하다. 희망적으로 보시네요.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국민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봄이 오기를 기다리듯이. 예. 네. 지금 제일 관심이 쏠리는 게 이준석 전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힘을 합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인데 이 부분도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고요. 그거 합치면 성공합니다. 그런데 합치기까지 저는 많은 난관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첫째, 이준석 대표의 지지율과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이 지금 약 한 10% 정도 차이가 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가 갭이 빨리 줄어들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낙연 대표는 호남에서 돌파력이 생겨야 됩니다. 이준석 대표는 영남에 가지고 있는 미련을 빨리 떨어내야 됩니다. 네. 둘 다 쉽지 않은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네. 예. 민주당이랑 오랫동안 함께 오셨잖아요. 그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로 거론이 되어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얘기도 하셨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네. 그 의견 지금도 그대로이십니까? 저는 디지털 시대의 리더십은 다양성을 어떻게 수용하고 유연성을 어떻게 표출하느냐의 문제인데요. 저는 이 다양성의 수용이라는 이 문제에 있어서 저는 이것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둘 다 문제가 심각하다. 네. 유연성도 마찬가지죠.
유연하지 않습니다. 유연성은 수평적 리더십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둘 다 수직적 리더십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직적 리더십은 새로운 시대, 21세기의 디지털 시대가 요구하는 리더십이 아닙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둘 다. 둘 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뭐 제가 민주당을 여쭤봤으니까 민주당도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고 뭐 이낙연 전 대표도 그렇고 민주당에서 원칙과 상식 의원들도 그렇고 그 요구했었던 이재명 대표의 사퇴나 통합 비대위 요구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일보 전진을 위한 반보 후퇴 그런 전략을 썼으면 지금 쉽게 총선을 이길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좀 있죠. 그렇게 네, 보시는군요. 네. 그러면 대표직 사퇴가 반보 후퇴가 될 수 있었다. 뭐 그것이 꼭 사퇴까지 가느냐의 문제는 좀 별개로 하고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당대표로서의 권력을 누군가에게 조금씩 나누어 줄 수 있었던 어떤 그런 여유 또 그런 유연성 이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네. 이재명 대표의 재판 리스크, 사법 리스크 거론되는 건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이제 이미 국민들이 너무 식상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검찰이 너무 코너로 밀어붙였기 때문에 일단 저는 지난번 구속영장 발부됐을 때 판사께서 그 영장을 기각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그걸로 해서 이미 검찰은 한 차례 일패를 했다라고 보고 있죠. 네. 국회 계셨을 때 검찰과 누구보다 대립각을 강하게 세우셨던 장본인이시기도 하세요. 네. 지금 검찰의 행보나 행태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검찰이 이명박 정권 하에서 BBK 문제를 정말로 그 정의롭지 못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1년 후에 이명박 대통령이 감옥을 가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때도 검찰 내부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저는 지금 상황이 비슷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계신 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지금 정점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죠. 네. 네. 제1야당 대표, 민주당 대표랑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까지 만나지 않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대통령께서 만나셔야죠. 대통령이 되셨으면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야당 대표를 아우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저는 그것이 대통령이 결국은 승리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지금 전국에 걸린 주요 현안 중에 하나가 김건희 특검법입니다. 거부권 전국이 이어지고 있고 아직 재표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 김건희 특검법이 총선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한동훈 위원장이 어깨에 짊어진 짐 아닐까요? 네, 그분이 이것을 어떻게 핸들하느냐에 따라서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 총선용 악법이라고 입장을 밝혔고 현재로서는 윤석열 대통령 입장과 궤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한계죠. 네. 네. 그리고 또 이 질문도 드려보고 싶었어요. 방송 기자 출신이자 또 앵커 출신이시기도 하셔서 오랫동안 근무하셨던 MBC가 바이든 날리면 자막 논란 보도와 관련해서 정정 보도 판결을 받았습니다. 앞에서 이제 변상욱 대기자와도 그 얘기를 짚어보긴 했는데 지금 MBC 기자이자 앵커이시라면 이 논란 어떻게 바라보고 대응하시겠습니까? 저는 뭐 판결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뭐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그리고 진실은 항상 때를 기다립니다. 예. 이게 톨스토이의 소설의 제목인데요. 시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진실을 밝히는데 항상 때를 기다리게 만들더라고요. 때가 오긴 올 거다. 그렇습니다. 예. 끝으로 정치적 참견 시점이라고 저희가 키워드를 만들어봤는데 현 정치권 상황, 정치적 참견 시점으로 한 줄 평해 주신다면요. 어떤 이런 복잡한 전국 상황에 대해서 저는 정치권도 이 얼음장 밑에서 흐르는 시냇물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 그 얼음장이 무너지는 거는
그 시냇물이 졸졸졸졸 흐르는 그 힘에 의해서 무너지거든요. 근데 지금 정치권은 깡깡 얼어 있죠. 그리고 그 얼어 있는 그 상태로 본인들이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서 시냇물은 흐르고 있습니다. 예.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된다. 그 시냇물이 제3지대일까요?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김반장의 픽 오늘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함께했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